네, 요즘 이분들 보면은 개혁도 하고 싶고요. 또 보수도 하고 싶고 너무 욕심 많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창당 준비하랴. 최순실 국정농단 실체 밝히랴. 이분들 굉장히요. 네, 일당백으로 활약을 펼치고 계신 분들입니다. 개혁보수신당 황영철 의원 그리고 장제원 의원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뭐 뉴스가 굉장히 갑자기 떴네요. 네. 네. 서청원 네, 의원이 임명진 비대위원장하고 밀약을 했는데 대선 후에 복당을 해서 자기 국회의장 시켜주겠다. 일단 탈당을 먼저 해라. 그럼 다시 복당시켜서 국회의장 시켜주겠다. 이런 밀약을 했다라고 서청원 의원님 본인이 폭로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99%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깜짝 놀랐죠 오늘. 아까 분장실에서 처음 이야기 들은 걸로 했는데. 네. 뭐 저희들도 여기 도착해서 이제 분장하고 있는 가운데 네. 여기 스텝진이 관련된 기사를 전해주면서 네. 또 뭐 서로들 굉장히 깜짝 놀랐고 놀랐죠. 저희도 굉장히 놀랐는데 그러니까 밀약까지는 좋았는데 그 밀약이 이제 성공하지 못한 밀약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뭐 폭로가 된 거죠. 폭로가 되는 상황이 됐죠. 네. 그래서 너무나 큰 파장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임명진 목사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최근에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네. 매우 이제 그 준엄한 쇄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도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이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저는 이 기사를 처음에 접했을 때, 야,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 이렇게까지 갔나. 야, 이거를 진짜 이게 진짜 70년대, 80년대나 우리가 드라마에서나 볼 일이 현실에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이 정치판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분노가 저는 폭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정말 진실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표면적으로는 이게 진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임명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또 성직자였고 또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했었고 올곧었고 또 지난번에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으로서 정말 대쪽 같은 그럼요. 행동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서청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어떤 오랜 정치생을 어떻게 보면 정치를 마감하는 아름답게 마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터진 거는 두 분 다한테 결정적인 전 영향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두 분이 친하다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네. 임명진 목사님하고 서청원 의원하고 친하다는 건 이제 팩트 같은데 네. 그 과정에서 임명진 목사님이 취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새누리당의 간판을 바꿔 달고 새누리당이 다시 재창당 순으로 가야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탈당하기 전에 분당하기 전에 비박계에서 요구했던 인적 쇄신을 단행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뭐 새누리당 간판 바꿔들고 이름 바꿔둔다 그래서 그걸 믿지 않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원하는 가장 마지노선의 쇄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서청원 대표나 또 몇몇 친박계 의원들이 나가줘야만 되는 그런 아주 필수적인 어떤 이 자신의 조건이었는데. 조건이었고 또 서청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어떤 그 정치 인생을 국회의장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이해관계의 어떤 접점을 보게 되면 또 이게 또 사실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게 99% 사실이죠. 그러니까 진실이 밝혀진다고 이거를 서청원 본인이 이런 밀약을 맺었다고 본인이 밝혔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아주 그냥 정치권에 빅뱅을 가져올 수 있는 대형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청원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정치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이제 속히 뭐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깥으로 공표되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네. 풀어가는 방식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오래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런 방식을 택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나 임명진 목사가 새누리당에 들어와서 비대위원장을 맡고 나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국민은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그 정도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아마 따끔한 질책과 또 많은 압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을 바꿨다. 예, 그래서
본인이 미리 예정했던 것 이상의 강도 높은 쇄신책을 하지 않으면 새누리당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아마 신경의 변화라든지 판단의 변화라는 것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폭로가 나왔다고 보고 저희가 여기서 이 두 분이 그럼 과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이제 사전에 뭐 밀양 내지 협의를 할 정도의 관계였는가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분명히 있었어요. 네, 충분한 관계가 충분히 되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탈당하기 전에 우리 비상시국회의의 3명 그리고 네. 친박 3명에서 이제 3+3 회담을 통해서 네. 비대위원장을 추천해 보자 이런 네. 이제 모임을 가졌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나왔을 때 그 김재경 선배가 하는 말이 친박 의원들 쪽에서 먼저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먼저 거론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새누리당 쪽에서 네. 추천한 인물이 임명진 비대위원장이다. 그러니까 친박 쪽에서 지금 개혁신당 쪽에서 한 게 아니고. 네네. 저희는 김용호 의장님을 추천했죠. 그렇죠. 여기는 그래서- 김용호. 그래서 거기 있었던 김재경 선배도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 해서 나중에 조금 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임명진 비대위원장과 서청원 전 대표와 친한 상당 분이다. 부분은 그래도 교감을 나누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락 네. 부분은 신뢰가 가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상당 그거는 부분 이제 맞는, 상당 부분. 그런 깊이 있는 내용을 주고받을 정도의 관계였었다. 자, 서청원 의원의 폭로 예행을 잠깐 듣고 예. 장 의원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탈당파드 인적 청산을 얘기를 하고 하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산은 누가 누구를 합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안 하고 인적 청산에 대해서 무슨 인적 청산입니까? 라는 말씀 분명하셔서 제가 모든 책임을 져고 떠나겠습니다. 당은 떠나겠습니다. 그 시기는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 타이밍은 제가 잘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저보고 그렇게 하시죠 라고 다 얘기가 끝난 건데 그 다음 날부터 저에게 탈당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탈당 서만 제출하면 곧 돌려주겠다. 내일 모레 6일까지 한시적이니까 자기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목사가 당의 대표를 계속 맡아야 됩니까 여러분? 참. 저 싱크를 들어보니까 네. 임명진 비대위원장하고 서청원 의원 간의 밀약은 있었던 느낌이 나요. 네. 말의 어떤 톤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러면 임명진 목사가 서청원 대표가 그냥 나갈 건데 네. 그런 어떤 밀약을 했다면 왜 이렇게 더 강하게 밀어붙였을까라는 의심이 들잖아요.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임명진 목사께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맡고 난 다음에 아마 자신이 몸담았던 각종 시민단체에서 네. 도대체 새누리당에 왜 들어가냐. 그 당에 들어가서 당신이 하는 게 뭐냐. 왜 이렇게 경실련에서는 제명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어떤 것들을 잊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과연 서청원 대표 한 명 내보낸들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나 자신의 어떤 선명함을 강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면 네. 제가 볼 때는 좀 더 밀어내서 좀 더 많은 이를테면 진박 의원들을 내몰아서 네. 어떤 자신의 확고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그걸 보여줘야지만 네. 자신이 살아왔던 길과 인맥상통한 거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게 저는 새누리당이 거의 와해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어쨌든 현직 비대위원장과 친박계 맏형이 네. 도덕성의 치명타를 입은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초재선 의원님들 친박계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서청원 대표에게 동정표가 모여서 친박이 결집할 것이냐 아니면 아닐 것이냐라고 놓고 보게 되면 초재선 의원님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둘 다 안 되겠다. 새누리당은 이제 거의 해체를 해야 되겠다는 이 의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정치권 자체에 굉장히 큰 정계 개편과 빅뱅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새누리당의 잔류를 고민했던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확 바뀔 수도 있는 사건이네요. 그런 거죠. 이건. 사실은 새누리당의 정말 친박 핵심 그리고 뭐 국정농단의 중심에 서 있었던 몇몇 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의 경우는 좀 억울한 측면도 좀 있었죠. 그리고 네. 탈당에 대한 부담감 뭐 이런 것, 당적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또 지역에서의 여론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도 남아서 뭔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래도 임명진 위원장이 그거 좀 네. 해주길 바랬는데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저 한마디에 네. 국민들 실망이 대단해. 탈당 선언문을 제출하면 곧 돌려주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그러면 탈당 워낙 뭐 이야기했던 게 다 쇼라는 거를 증명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저게 사실이라면. 지금 사실이겠지만. 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국민에게 준 분노의 이유가 가장 큰 게 뭐냐. 이게 편법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에 오고 가고 이런 것들 국민이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실체의 단면을 또다시 보여준 거예요. 네. 새누리당이 얼마나 부패하고 역사 회귀적인 정당이냐를 우리 국민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제 참 중도에 있는 많은 의원님들이 결심할 명분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련 없이 이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과감하게 새누리당 호를 버리고 나올 명분이 생겼거든요. 지역구에서도 사실은 이런 것들 이유를 대면 많은 지역 주민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분들이 허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이걸로 이 사건 하나로 저는 이제 거의 이 생명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배가 이제 침몰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하나의 사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질문 하나 더 드린 게 봐요. 인 비대위원장이 서 대표에게 전화해서 나경원 의원의 사례를 전했다고 로컬 뉴스가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워딩은 탈당하려는 한 여성 의원이 제가 탈당해주면 자신은 당에 남아 동료 의원들을 붙잡아서 원내교섭대 못 가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그 이야기를 서천 의원 이부를 통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탈당하려는 여성 의원이 제가 탈당을 오늘 좀 해주면 그 사람이 탈당 안 하고 의원들을 붙잡아서 교섭단체를 만들지 못하겠다고 하니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목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저는 내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밍이 중요한데 네, 그럴 확률이 좀 있고 확률이 아니라 저희가 조금 전에 확인했는데요. 네, 나경원 의원이 맞습니다. 아, 나경원 의원 맞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전화하신 거죠? 네, 팩트를 뭐, 확인했습니다. 워낙 뭐 중요한 사안이고 그래서 본인하고 좀 통화를 장기원 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나경원 의원인 건 맞는데 서청원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과 나경원 의원이 하는 얘기와 임명진 목사 하는 얘기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과연 그 이야기에 어느 것에 더 무게를 실었느냐라고 했을 때 나경원 의원님의 말씀대로라면 나경원 의원은 서청원 의원을 탈당시키게 하는 뭔가 책임지는 거를 만들게 하려는데 방점을 두고 한 얘기다라는데 일단 본인의 입장을 좀 이렇게 강하게 좀 피력했습니다. 나머지 또 장대.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근데 제가 이런 정황을 좀 보게 되면 첫째는 임명진 비대위원장께서 서청원 대표를 확실히 탈당시키기 위해서 좀 더 나경원 의원이 얘기했던 방금 우리 황영철 선배가 얘기했던 그런 거 조금 더 강조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나경원 의원이 많은 의원들 이미 교섭단체가 된 상황에서 나경원 의원이 그 정도로 많은 의원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더 강조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임명진 목사가 좀 더 좀 부풀려서 얘기할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나경원 의원 역성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건 지금 서청원 의원의 폭로입니다. 서청원 폭로인데 임명진 의원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서청원 의원께서는 임명진 위원장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조금 그거를 부풀려서 얘기할 수는 있다. 왜냐하면 제가 마지막 날까지 통화를 했어요. 나경원 의원하고. 근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장 의원은 재선이니까 몸이 가벼우니까 그럼 나가라.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하고의 갈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유승민 대표의 진정성을 믿는다. 그래서 누님 나가자. 그랬더니 너는 그러면 이제 재선이니까 몸이 가벼우니까 나가라 믿으면 나는 유승민 대표의 진정성을 좀 보고 나갈게라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그런 미락을 찾아냈다면 저를 잡지 않았겠어요? 근데 저를 잡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 앞뒤가 좀 안 맞는 정황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의원이 저한테 지금 전화로 강력하게 이걸 부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조금 더 사실관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동료 의원들을 내가 붙잡겠다.
그래서 네. 비박신당 원내 교섭단체 못되게 하겠다고 했다. 이 얘기가 만약 이제 사실로 밝혀지면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 개혁보수 신당에서도 예. 난리가 나는 거죠. 그게 사실이라면 난리가 날 상황이죠. 그런데 네. 그때 정황상 저희는 분명히 이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은 분명히 이제 확인된 상황이었고요. 네. 그리고 또 나경원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뭐 탈당을 만류하거나 이제 이런 정황들이 이렇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팩트 되겠네요.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나경원 의원도 네. 뭔가 기자회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제가 요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임명진 비대위원장도 곧 기자회견 하겠죠. 화요일 날 네. 화요일 날 저희가 이제 분당을 했는데 네. 일요일 날 저녁에 저랑 같이 있었어요. 나경원 의원이. 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유승민 의원이 너무 자기 정책을 전면으로 내세워서 그게 창당의 기조로 가는 것 같다. 네.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를 저한테 했고 네. 저도 그 부분에서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분당 관련된 최종 회의를 했잖아요. 월요일 날. 네. 근데 그때 나경원 의원하고 저하고 안 갔어요. 네. 안 가고 저 모 일간지를 통해서 그게 전달이 돼서 신문에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월요일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신은 자기의 개인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창당의 당의 어떤 그 기조로 나왔다. 이거는 오해하지 말라고 전화를 해서 제가 나경원 의원에도 그 얘기를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도 유승민 의원도 나경원에 전화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갈등을 했어요. 월요일까지도 탈당을 할지 말지. 그럼 자신이 만약에 그 사전에 미락을 했다 그러면은 나경원이 과연 거기서 저한테 나가지 말자라고 얘기했어야지 월요일 저녁까지 갈등을 했을까요? 이제 그런 정황이 좀 안 맞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네. 하여튼 요 사건으로 인하여 크게 뭔가 좀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준비했었는데요. 네. 네, 요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고요. 지금 어차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요 새누리 2차 핵분열 있을까? 이 얘기가 지금 어차피 같은 이야기니까. 그죠? 자,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이건 이제 지나간 얘기예요. 암덩어리라고 했습니다. 핵심 친박을요. 그죠?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오늘 큰 뉴스가 나온 거라고 보는데 핵심 친박은 암덩어리라고 하면서 제가 가슴에 안겠습니다. 우리 장전 의원이 안 보이니까. 네. 일본 같으면 암덩어리 핵심 친박들은 할복했다. 그리고 핵을 없애야 악성 종양이 안 번진다. 그리고 임명진 또 2차전으로 비대위원장이 우리 두 분을 향해서 포함됩니다. 두 분도. X덩어리. 여기서는 X는 아시겠죠? 네, 암덩어리가 아닙니다.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동이라고 보시겠습니다. 제가 약간 덩어리라고 얘기를 네. 했던가요? 뭘 싸놓고 도망갔다. 이게 그렇죠, 밑에 그렇죠. 있네요. 맞습니다. 예. 신당이 예. X를 잔뜩 싸놓고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동의됐습니다. 지금. 예. 나갔다고 책임이 면제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입니다. 1차전, 2차전에 대해서 자, 한 말씀 해 주시죠. 일단 우리들한테 던진 말씀을 저희들이 어쨌든 좀 가슴 아프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너희들은 책임 없냐라고 묻는다면 저희들은 책임이 있죠. 네.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슴 아프게 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래도 저희들이 이런 반성 속에서 새누리당 내에서 이 표현대로 인용을 하자면 좀 쌓여진 똥을 좀 깨끗하게 좀 치워보겠다라는 노력을 했던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결국은 그 똥을 치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그 더러운 것을 우리가 치우는 노력을 하다가 안 되니까 더러운 네. 것을 남겨두고 저희들이 나온 거가 되는 거라고 저희들은 네. 얘기를 해야 지금 되겠죠. 저녁 식사 시간이니까 그냥 X라고 하시죠. 예. 근데 1차전을 보게 되면 사실은 임명진 목사께서 이게 국민적인 여론, 그러니까 새누리당에 쏟아지는 국민적인 여론을 업고 너무 상대편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서청원 의원도 이거를 폭로하기까지는 네. 자신의 정치 인생도 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정치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자존심을 친 데 대해서 같이 죽자라고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임명진 목사께서 너무 심하게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2차전 문제는 네. 사실은 저희들도 뭐 황영조 선배 말씀하셨지만은 책임이 없냐? 당연히 있죠. 네. 국민들 앞에 참 고개 책임이 숙여서 있죠. 고개 숙여서 반성하고
반성의 모습이 저희는 분당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네. 지속적으로 새누리당 내에서 개혁을 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임명진 목사께서 주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저희들이 요구했거든요. 새누리당 내의 인적 쇄신. 아무리 새누리당의 간판 바꿔도 안 된다. 반드시 인적 쇄신이 포함되지 않으면 쇄신이 아니다. 네. 그다음에 물적 청산.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 모든 기득권과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우리 주머니 털어서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우리가 환골탈퇴할 수 있다. 이거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투쟁을 했어요. 황영일 선배 그때 대변인을 할 때 네. 정말 우리가 피 끓는 얘기를 했거든. 진정성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얘기는 분탕질 지기는 사람들. 응? 그러니까 비박들이 뭐 잘했다고 이렇게 날라왔고 심지어는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대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 이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 보고 나가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보수 과제를 세우기 위해서 분당을 한 거거든요. 정말 아픈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임명진 비대위원장께서 네. 좀 우리의 어떤 진정성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런데 임명진 비대위원장님이 어쨌든 새누리당을 살리려고 그러니까 죽어야 산다라는 네. 차원에서 이제 좀 사직생 차원에서. 사직생의 차원에서 들어오셨는데 결국 다 죽이려고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양쪽을 들어요. 여기는 일단 새누리당을 죽였고요. 그 암덩어리로 죽이고 여기는 이제 또 X덩어리로 개혁 보수 신당을 네, 또 네. 나가신 분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1차전, 2차전을. 예, 그래서 결국은 이대로 이 말 표현으로만 보면은 네. 아무도 안 살리고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네. 다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적어도 이 보수 진영의 새로운 재건이라든지 또 갱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큰 역할을 본인이 하겠다고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구분지어서 또 이야기하고 이제 이래줬어야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네. 자, 임명진이 이긴다 그랬습니다. 내가 네. 이긴다. 이제 1월 6일이라고 이제 시간을 정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정현 대표 한 명 나간 거 가지고는 이게 국민이 납득이 안 되죠. 처음부터 원래 내가 이긴 싸움이다. 왜냐? 이건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이제 서청원 의원 측에서 너 거짓말장이다. 너는 거짓말장이 성직자다. 아까 인적 측산 안 하기로 했지 않냐? 나만 빼고. 그리고 나 다시 탈당했다가 다시 복당해서 국회의장 시켜주기로 했는데 너 내가 볼 때 너 하는 거 보니까 거짓말장이 같다. 당을 떠나라. 자, 이제 끝내 임명진 사태로 갈까? 이 결과를 승자를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예상을 좀 해주세요. 예상하기 전에 좀 전제를 하자 그러면 임명진 목사께서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참 저희 30명이 못했던 새누리당의 인적 청산과 또 새누리당의 물적 어떤 청산을 통해 가지고 새누리당이 재창당하는 수준으로 가서 저희 신당의 세력과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그래서 범보수의 결집 이런 정치적으로 좀 기대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파괴적으로 하면서 양쪽 다 이렇게 사실 새누리당 내에도 합리적인 중도 개혁 온건 세력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좀 보호를 하면서 또 저희들의 선명한 어떤 개혁 보수 세력들과 이렇게 연대를 시키는 모습이 아쉬웠는데 네. 결국은 저는 뭐 누가 승자인가 둘 다 루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거는 네. 이 사건은 아마 새누리당이라는 당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청원 전 대표께서 하신 말씀 중에 거짓말쟁이 성직자 이 표현은 뭐 암덩어리나 뭐 이 X덩어리보다 제일 곱하기 100이에요. 진짜. 그건 목사님한테는 예. 그러니까 엄청난 얘기죠. 엄청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임명진 목사가 내일이나 모레든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비대위원장을 그만두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임명진. 예. 그러면 임명진 위원장도 그만두고요. 네. 오늘 이렇게 폭로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새누리당은 이제 대대적인 2차 핵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네. 그죠? 완전히 네. 이제 분열해서 개혁 보수 예. 신당으로 가든 예. 뭐 어떤 형태가 되든 네. 굉장히 이제 분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니 근데 이거는 이거대로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정계 개편 이를테면 새누리당의 큰 어떤 중도 온건한 분들이 초재선 중심으로 당을 이제 이탈을 할 건데 네. 그거는 별개로 네. 친박 세력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진박이라는 분들이 있죠. 네. 이 분들끼리 또 이 사실관계라든지 진실 공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아마 진흙탕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죠. 지금 이제 2차 핵 분열의 그 이제 핵심적인 사안은
이제 진박, 뭐 핵심 친박을 제외한 나머지 지금 새누리당에 남아 있는 의원님들이 네. 용기를 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용기에 오늘 예. 사건이 네.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그래서 거죠.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그 새누리당 내에 그 강성 친박을 제외한 의원님들이 이제 용기를 낼 때가 됐다. 이제 용기를 낼 때가 이제 결단할 때가 됐다고 봐야죠. 저는요, 네. 솔직히 말하면 네. 만약에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말대로 네. 한 10여 명 이상이요. 누가 봐도 이번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10여 명 이상이 원래 8인 명단도 나왔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이쪽에서. 예. 10여 명 이상이 나가버리면 오히려 개혁보수신당 나가신 분들이 다 입장이 곤란해지지 않을까 나 그 생각도 했었거든요. 아니요. 저희는 이 정치공학적으로 새누리당이 망해야 우리가 산다는 전쟁은 아니었어요. 새누리당이 정말 그 말씀하시는 진박, 그다음 정말 당의 분열을 조장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참 방조하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하신 분들이 당을 떠나주고 새누리당이 정말 환골탈태해서 정말 정의로운 보수로 이제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우리하고 가치나 노선이 같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큰 길에서 만날 수 있으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겠습니까? 저는 진정으로 임명진 위원장께서 들어가서 새누리당을 환골탈태 시켰으면 좋겠다. 그것이 보수가 큰 길에서 만날 수 있는 통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태에서 나온다면 이분들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보수 가치를 만드는 저희들이 정말 이제는 책임도 더 무겁고 정말 잘해야 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집니다. 네.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일을 너무 잘하면 나는 개혁보수신당 나가신 분들이 굉장히 좀 기자들이 그런 걸 질문했죠. 많이 물어봤어요. 이제 정말 임명진 목사가 들어와서 하는 거 보니까 뭔가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뭔가 할 것 기대가 같았고, 됐었죠. 기대가 됐었어요. 그래서 정말 임명진 목사가 저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제 쇄신, 우리가 요구했던 쇄신을 이제 해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또 다시 합당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솔직하게 그러면 좀 고민해 봐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거는 또 이 향후에 국민들이 또 어떻게 판단할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고서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또 좀 단서를 달았죠. 네, 뭐 이왕 이렇게 간 거 개혁보수신당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줘. 뭐 오늘 사실은 이게 좀 중요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어차피 이야기 나왔으니까 요거부터 다 하고 남은 시간에 하도록. 개혁보수신당의 그 지지율이 14.7%요. 그리고 새누리당이 14.7%, 14.7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13.4인데. 어디가 13.4예요? 새누리당이 저희가 조금 이기나요? 네, 오늘 건가요? 아니, 13.4입니다. 오늘 게 아니고 여러 사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긴 걸로 나온. 잘못됐습니다. 13.4입니다. 13.4, 13.4고요. 기뻐해야 될지 실망해야 될지 생각보다 호조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불안한 출발이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뭐 개혁보수신당이 조금 높았다가 새누리당이 조금 높았다가 이렇게 시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참 잘 나온다는 생각을 해요. 너무 그러니까 호조다. 의석수를 비교해 보면 상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저희가 지금 8일 정도 됐습니다. 내일 이제 우리가 1000분 정도를 모시고 발기인 대회를 하고 12일부터는 서울에서 시작해서 8개 시도당을 창당해서 부산에서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22일 날 중앙당을 오픈하고 24일 날 이제 창당대회를 하잖아요. 이게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컨벤션 효과까지 아직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저희가 뭐 대회나 어떤 정치적 이벤트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비슷한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보수로부터 떠난 어떤 우리 국민들이 보수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곁눈질은 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곁눈질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정말 민주정당, 어떤 한두 명의 실세가 좌우되지 않는 민주정당, 또 새로운 보수 가치, 또 서민들을 이렇게 끌어안는 그러한 어떤 경제개혁, 개혁적인 경제정책 이런 것들을 펴나간다면 저희들은 그런 컨벤션 효과와 함께 아주 그 1월 달 내에 또 많은 의원들이 좀 오시게 되면 아마 저는 고무적으로 올라갈 좋다.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불안한 출발보다는 생각보다 호조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장재현. 이게 아마도 황 제가 기억하는 이 여론조사가 개혁 보수 신당으로 조사된 것이 아니라 아마 비박 신당으로 조사된 걸 네, 거예요. 그게 그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틀리다고 좀 생각해요. 다릅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박이라는 거에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점수를 줬어요.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탄핵 국면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여론은 너무나 이제 높았기 때문에 비박신당이라 그러면 이제 그런 흐름을 받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 개혁보수신당을 저희 쓰고서 창당 작업에 돌입하면서는 여론조사가 이렇게 높게 안 나왔어요.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저희는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신당으로 만들겠다고 했으면 신당으로서의 무슨 정책이라든지 미래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최근 며칠간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 것이 어려웠죠.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쩌면 그거는 참 넘기 어려운 건데 지금 저희 30명의 국회의원들이 거의 실무자처럼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큰 틀에서 생각하고 당명도 정해야 되고 국민들과 만나서 어렵죠. 대화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지금 좀 전에까지도 모여 앉아가지고 이제 당명 들어온 거 이메일 접수된 거 보고서 막 진짜 직원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직원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네. 황영선 선배 삼선인데 팀장이에요. 팀장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사무직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국민들이 신당에서 보고자 하는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평가를 받아야 될 때가 됐다. 이제 네. 생각합니다. 자, 1월중 2차 탈당 이제 오늘 서청원 의원의 폭로로 인하여 2차 탈당의 숫자가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자, 언제냐에 대해서는 12일 날 오신답니다. 반기문 총장이 12일 날 비행기 티켓을 확인한 겁니다. 12일 날 이제 반기문 총장이 오시는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건이 이제 친박만 버텨주면 이런 얘기는 한 10여 명, 8인 이상 되는 분들이 그 새누리당 안에 잔류를 계속 버텨주면 버텨준다는 전제 조건에 1월중 2차 탈당 얼마나 될까? 과연 제2당까지 가능할까? 아니면 원내 3당은 자신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반기문이 오면 친박만 버텨주면 이런 조건 없이요. 네. 저희와 함께 하기로 한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어느 정도? 지역구 상황을 그러니까 지역구가 넓은 분들은 또 이렇게 넓은 분들은 다 당원들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양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경기도, 인천, 경북, 경남 또 비례대표를 출당을 시켜주기 위한 비례대표에 4, 5명 해서 10여 명 이상이 1월 달 창당하기 전까지 저희와 함께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3당으로는 창당하기 전에 간다. 3당은 무조건 간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2월 달에 네. 하기 나름으로 저희가 이제 또 이 2당까지로 바라봤는데 이번 서청원 대표와 임명진 비대위원장 사건이 저는 2당의 어떤 상황이 빨리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2당까지도 이번 오늘 그 서청원 의원 폭로 사건으로 가능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가는 길이 옳고 그리고 국민이 우리 뒤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 흐름은 어떤 국회의원도 막을 수 없어요. 그 광풍이 뒤에서 밀고 있는데 그것을 거역해서 가는 국회의원이 얼마나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의원님들이 결국은 저희와 함께 하게 될 거다. 최종적으로는 함께 하게 될 거다. 강성 친박을 제외한 의원들은. 그래서 대선 전에는 이 당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다. 있다. 이쪽에 무게를 두네요. 예. 그리고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사건들이 2당까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여기로 12일 귀국 반기문 잡을 수 있나 이 부분. 안철수 의원 쪽은 비박과는 연대 안 하겠다 했고요. 박지원 의원은 난 사드 반대하고 개성공단 재개했다.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은 정책 부분에서 좀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개혁보수신당하고 함께 하고 싶어하는 느낌을 제가 받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정책이 이렇게 다른데 과연 이렇게 막판에 이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을까? 국민의당하고 연대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국민의당 연대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번에 분당을 하면서 국민의 또 청문회를 거치면서 국민의당 의원님들을 자세히 이렇게 좀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보다 국민의당 의원님들이 합리적이시고 또는 또 야성이 굉장히 강하시기도 하고
선명하기도 하고 또 실력이 또 있는 의원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함께 이 그 어떤 개혁적 보수 입장에서 만나면 네. 참 좋겠다. 네. 또 대선 국면에서 그래도 함께 세력을 만들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다만 좀 걱정되는 것이 우리가 안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양보할 수 없잖아요. 근데 네. 몇몇 우리 국민의당 의원님들께서 안보 노선이 참 차이가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만 조금 같이 하지 않으면 국민의당의 어떤 합리적인 개혁 보수 세력들과 함께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당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정체성 부분 내에서 그렇죠. 그걸 안보 부분만 좀 그게 안 되면 같이 할 수가 없죠. 국민의당은 연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하다고 보죠 저는.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이번 대선 국면에서 물론 최종적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모르지만 가장 큰 흐름은 친문 대 반문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봐요. 어제도 왜 어느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친문 대 반문으로 가요. 네네. 그래서 적어도 이 흐름이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특정 인물 중심의 국정 운영, 특정 인물 중심의 당 운영, 이런 체제에 대한 국민의 신물이 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새로운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런 새로운 흐름 속에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국민들이 그런 흐름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친문과 반문의 네, 네. 대결. 네. 이번 대선은 친문과 반문의 네, 대결.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네. 친문을 제외한 세력과는 다 연대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그 연대 속에는 각자가 상당히 지향하는 정책의 지형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그 지형의 차이들은 서로가 특정 부분은 인정해주고 특정 부분은 또 양보해주면서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네. 연정이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네. 우리 당만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고 하지 않는 것이 연정이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정책도 포함시켜 주면서 저는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친문과 반문으로 가는 것들이 메시지의 전달에 있어서 조금 국민들이 문재인 대표가 지금 사실상 이번에 신년이 오면서 거의 다 1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1등이니까 2, 3, 4, 5등 다 모여.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될 가능성이 있어서 친문 반문 프레임보다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그 문재인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체성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행보들이 뭔가 오히려 더 야권에서의 기득권된 세력이라고 보거든요. 네. 오히려 문재인 대표가 아닌 분들이 더 비기득권화되어 있는 분들. 그러면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그렇죠. 싸움으로 네, 간다. 그런 것과 좀 오래된 분들과 새로움과 오래됨 이런 것들로 만들어가면 오히려 메시지 전달이 더 좋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겉은 이제 친문대 반문이지만 속 안은 속 안의 기득권과 내용들은 비기득권. 그런 거죠. 패권주의와 반패권주의, 반패권주의. 네. 뭐 기득권과 반기득권, 뭐 이런 자, 거죠. 네. 요즘에요. 창당 찬물 끼얹고 있는 게 이제 좌클릭 논란입니다. 개혁보수 신당이 아까 뭐 유승민 의원의 예 같은 게 경제나 뭐 다른 부분은 다 이제 좌클릭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불어나는 맞불 집회를 보며 혹시 불안하시지는 않은지, 건전한 어떤 의견의 뭐 다른 의견으로 볼 수 있는가, 아니면 내부 분란으로 볼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정책위에서 주요 개혁 과제에 대한 그 설문을 했거든요. 네. 근데 놀랍게도 굉장히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많았다는 어떤 놀라움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이념을 뛰어넘어야 되고 네. 좌클릭이냐 우클릭이냐 논란을 할 때가 아니거든요. 광장의 민심은 네. 이제는 이념을 뛰어넘어서 우리 네. 국민들께 다가가는 정책을 만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국민들을 좀 더 포용하고 네. 경제 정책을 좀 개혁적으로 가는 것이 어떤 경제 정의의 차원에서 어프로치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떤 그 이념 논란에서 네.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저희들이 건 기치들이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깨끗한 보수는 지금까지 보수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 논란, 네. 여기에서 좀 자유로워보자. 우리 국민들은 깨끗한 도덕적인 보수에 대해서 이제 바라고 있다. 더 이상 기득권에 안주하거나 또 보수가 좀 도덕성이 없으면 안 된다 생각이 드는 것이고, 따뜻한 보수 문제는 좀 더 우리가 많은 분들과 함께 포용할 수 있는, 서민들에게도 든든한 정당이 될 수 있는 좀 더
복지 정책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하게 되면 그것은 좌클릭이 아니라 정의라는 생각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격차 해소하고 지금 양극화잖아요. 이런 부분을 해소한다는 차원이 들어가면 진보 알겠습니다. 보수 논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표현을 좌클릭이라고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저기 모든 정책이 그 시대의 국민들의 삶이 어떠한가. 그럼 가장 고통받는 삶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삶은 대단히 양극화되어 있고 고용의 문제, 복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우선시 돼야 될 정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더 무게를 실어주고 이런 것들을 좌클릭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잘못된 거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정치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탄핵이기에도 꿋꿋한 너무나 특별한 대통령. 뉴욕타임스에 재벌을 움직이는 마법의 주문의 말이 대통령이 여기서 보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요. 승마 지원에 관심이 있다든가. 그죠? 뭐 중소기업 누구 있었지 않습니까? 그 현대차 보고 지원해 주라고 한 최순실 씨 그 친구 남편인가요? 그죠? 오퍼레이션인가? KD 코퍼레이션인가? 그래서 대통령이 여기에 관심 있다 한마디 하면은 다 도와주는 거. 이게 마법이다 이게. 구중궁고서 뭘 하길래 특별한 일 없는 한 요 얘기부터 할까요? 이게 지금 사실 이걸 핑계로 해서 어떻게 보면 수석들이나 장관들이 다 이렇게 움직인 것도 아니냐 이런 또 의혹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통령께서 이번에 신년 인사회를 기자들과 하는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의 불행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강력한 생각이 든 게 대통령이 권력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정말 7, 80년에 머물러 있구나. 권력은 공공성이 있는 것이고 자신의 말 한마디가 어느 정도 큰 영향이 있는지를 모르시구나. 그러니까 공사 구별을 좀 못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KD 코퍼레이션 말씀하셨는데 자, KD 코퍼레이션을 중소기업을 살리는 겁니까? KD 코퍼레이션을 콕 찍어서 현대자동차에서 그걸 특혜해 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그럼 뛰어난 중소기업은 다 현대자동차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까? 그런 인식 하나고. 그다음에 인사추천을 받아서 누구나 인사추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인사추천을 받아가지고 그걸 검증하는데 무슨 문제냐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래서 인재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총리실에 인사과가 있잖아요. 거기서 1차적으로 걸러진 사람들에 대해서 선택을 하면 대선이 낙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증에 들어가는 건데 자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무너지고 사적인 라인에서 인사추천하고 검증하면 된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는 건지. 그다음에 삼성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국민연금이 찬성을 해줬다? 자, 그거는 대한민국 기업을 지키기 위한 겁니까? 승계구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어떤 그 인식 자체가 정말 이것을 모르시고 하는 말씀인지 정말 대한민국의 불행이 여기서 시작됐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사안이 이 사안 때문에 개헌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양 의원님한테 이 질문하고 싶어. 이중한 그 대통령 지금 저희 변호사가 특별한 일 없는 한 현재 출석을 안 하겠다. 이게 국어 문법에 틀려요. 원래 특별한 일 없으면 내가 출연할게. 우리 황 의원님, 나 특별한 일 없으면은 너희 방송에 출연 안 해 이거거든요. 이게 국어 문법에 틀린 워딩이에요. 특별한 일 없으면 내가 거기 약속에 갈게.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헌재 출석을 특별한 일 없으면 헌재 출석해야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글쎄요, 정말 할 말 없죠. 정말 제가 할 말이 없네. 사실은 대통령께서 이번에 기자 간담회 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은 대통령께서 탄핵 이전에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일문일답을 받았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탄핵된 상황에서 정책수석 강석훈 추석 대동하고 또 인사수석 대동하고 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은요. 자신의 방어권을 쓰는 거 아닙니까? 여론전을 할 게 아니고 자신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또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 자기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정치를 하고 계시는 모습에 우리 국민들이 이걸 얼마나 어떻게 생각할까? 전 두렵습니다. 지금 오기 전에 이제 저에게 또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는 메시지를 보내주시는데 제일 분개하는 게 우리 기자들한테 카메라도 못 가져가게 하고 녹음기도 못 가게 하고 핸드폰도 못 가게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결국은
또 무슨 조작된 상황들만 국민에게 보여주겠다는 것 아니었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네. 또 다시 좀 분노를 하시는 네.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 날 한 번 더 나오셔서 네. 좀 남은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 누리꾼들이 한 얘기가 기가 막힙니다. 특별한 일 없는 한 출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일 없는 한 출석을 해야지 그게 보통의 이게 근데 국어 문법이 맞아요. 이게. 맞죠. 그게 특별한 맞는 일 없는 얘기죠. 한 내 약속 갈게. 네. 야 특별한 일 없는 한 내가 거기 라이브 쇼 방송 출연할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출근도 안 하고 관저에 머물렀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다. 야 특별한 일이 있으면 출근을 안 하는 건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출근을 안 했다. 이것도 지금 네 굉장히 통렬한 비판이죠. 또 릴리 1, 2, 2부는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면 뭐가 특별하냐. 이제 헌재 나가는 게 이게 특별한 일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CVV 뭐지 이분은 님 부분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야 나오시려나 이런 얘기했는데 근데 참 네. 이것도 참 오늘 제가 이제 그 탄핵 소추위원이라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30초, 예. 예. 지금 사실 내일 안봉근, 이재만, 윤전추, 이영선 네. 신문이 있거든요. 근데 안봉근, 이재만은 지금 출석 통지서를 주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지금 아예 출석 통지를 못 줬고 이영선, 윤전추는 지금 그 출석 요구서를 줬고요. 줬는데 청와대에 줬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이게 답변이 없답니다. 이게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네. 어떤 결정을 내릴 거냐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지켜보실 텐데 재판 과정에서도 일반 재판 과정에서도 사실은 이 피고인이 재판부에 어떤 예우를 표시하느냐 또 어떻게 또 대하느냐가 재판의 결과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재판에서 뭐 내가 할 말 다 했다고 그러고서 나오시는 분들은 결국 나중에 재판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네. 근데 적어도 대통령께서 탄핵을 기각시키겠다고 생각하면 나오셔야죠. 나와서 정말 정중하게 임하고 그리고 모든 증인들 출석 요구하면 또 해명할 게 있으면 충실하게 임해야 되겠죠. 그게 잘못된 건 이제 법치국가 대통령으로 헌법을 준수한다고 국민들이 그걸 질서하지 보고 않습니까? 싶어하고 또 헌법재판관은 국민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네. 헌법재판관 화가 나서라도 네. 예. 오늘 수요일 어떤 게 김동률 될지 알것 같아요. 교수님 모시도록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